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 지하철 주호선 인근. 아내와 둘이서 사는 이 맨션에 얼마 전부터 다른 사람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는데 누가 시야 가장자리에 서 있다. 아내인 줄 알고 그냥 두면 화장실에서 아내가 나온다. 그럼 방금 그건 누구지? 고개를 들어 확인하면 아무도 없지만 분명 거기에 누가 있었던 것 같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아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레 침대를 빠져나와 화장실에 가는데 복도 끝 어둠 속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았다. 못 본 척하고 볼일을 본 다음 손을 씻고 돌아오다가 역시 신경이 쓰여서 그쪽을 힐끔 보면 누군가가 있는 기척이 전보다 뚜렷이 전해진다. 다가가서 정체를 확인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겁이 난 나머지 침실로 뛰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들바들 떠는 것이 고작이다. 피곤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마음에 병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스트레스가 정신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 일은 바쁘지만 직장 내 인간관계는 양호하다. 부부 사이도 문제없다. 결혼 3년 차에 아이는 없고 아내도 미인이다.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가 부러워했을 정도다. 무덤덤한 성격이 아내의 유일한 흠이랄까? 요즘 집에서 이상한 게 보여. 나는 소파에 앉아 미간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온 직후였다. 아내인 지후유가 주방 조리대 너머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대답했다. 나도 며칠 전부터 어떤 남자가 보여. 방을 청소하는데 구석에 서 있었어. 음식이 담긴 접시를 식탁으로 옮긴다.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이 냉정하고 침착하게 말해서 더 놀랐다. 그 이상한 것은 나한테만 보이는 줄 알았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정보를 교환했다. 아내는 나와 비슷한 체험을 했다. 밤중에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누가 서 있어서 가까이 가 보았어. 중년 남자였어. 자세히 보기 위해서 몇 발짝 더 다가갔더니 그냥 사라지더라. 지우유는 시큰둥한 표정을 자주 짓는다. 그 상태로 눈을 내리깔고 표정에 변화 없이 말한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라 처음 보는 사람은 지후유가 늘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하게 하는지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를 오래 본 사람은 다 안다. 지후유가 시큰둥한 표정을 지을 때는 보통 배가 고픈 것이다. 그나저나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다니 같은 상황에서 내가 침실로 달아났다는 건 비밀로 해야 되겠다. 내가 본 것하고 똑같을까? 아마도 그렇겠지? 그건 대체 뭘까? 글쎄, 귀신 아닐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넘어져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지후유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이쪽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동자에 빨려 들어갈 것 같다. 마음이 좀 진정되어 의자를 일으켜 앉아 다시 식사를 했다. 오늘 저녁은 닭고기 야채조림, 된장국, 그리고 생선회다. 당신 지금 귀신이라고 그랬어? 당신은 그런 거 안 믿는 줄 알았어. 당신 이과잖아. 아내 지후유는 이공계 대학교를 졸업했다. 내가 다닌 대학보다 커트라인이 더 높은 학교다.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사내 인간관계에 질렸는지 결혼을 계기로 그만두었다. 지금의 나보다 연봉이 더 높았는데도 말이다. 이과 문과가 무슨 상관이야? 보이는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거 참 맛있다. 닭고기 야채조림에 죽순을 먹으면서 지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귀신? 이거 참 난감하다. 팔짱을 낀 채 한숨을 쉬고 있자니 지후유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당연히 있지. 무섭잖아. 귀신이라고, 귀신. 나 이런 일 처음이야. 진정해. 단순한 심령 현상이야. 나도 귀신은 처음 보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근데 지우유는 말을 하다 말고 내 뒤를 흘끗 보았다. 그리고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선을 돌려서 닭고기 야채 조림을 젓가락으로 집었다. 어째 찜찜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 지후유가 본 곳을 확인했다. 그런데 방구석에 남자가 서 있었다. 불을 켜놓아서 밝은데도 거기만 묘하게 어두침침해 보였다. 윤곽이 모호해서 바람이 불면 흩어질 것 같다. 코끝이 닿을 듯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등은 조금 구부정하다. 쥐색 양복을 입고 가죽 구두를 신었다. 머리숱은 좀 적다. 그리고 뒤통수 모양이 이상하다. 움푹 꺼진 것처럼 보인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집에 불청객이 말없이 우뚝 서 있다니 예산일이 아니다. 나는 소름이 끼쳤다. 비명보다 먹은 것이 먼저 올라왔다. 지우유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서 내 손을 감쌌다. 서늘한 지후유의 손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모양이다. 방구석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과 지후유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얕고 빠르게 숨을 쉬었다. 심장이 소란을 떨었다. 꼴사납게도 눈물이 솟아서 셔츠 어깨 부분으로 닦는 동안 뒷모습을 보이며 서 있던 남자가 사라졌다. 지후유가 내 손을 놓고 일어섰다. 남자가 있던 곳으로 다가가서 벽을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주먹으로 두드렸다. 그리고 쪼그려 앉더니 바닥을 세심히 관찰했다. 별 이상은 없네. 지후유는 그렇게 말하고 나를 보았다. 나 사실 당신을 조금 의심했었거든. 날 놀래키려고 벽에 구멍을 뚫어서 홀로그래피 장치를 설치했나? 그게 아니면 몰래 카메라를 기획했나? 이렇게 의심했다고. 근데 아닌가 보네. 그 후로도 우리 부부는 심령현상에 시달렸다. 아니, 지후유는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 시달린 건 나뿐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잠에서 깨어 옆을 보면 침대 옆에 남자가 말없이 서 있었다. 모르는 남자, 처음 보는 얼굴. 비명을 지르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으면 남자는 어느새 사라진다. 목욕할 때도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남자의 윤곽이 보인다. 이쪽은 알몸이지만 남자는 늘 정장 차림이다. 내가 목욕할 때도 나타났어. 욕실 구석에 서 있더라. 뭐라고? 주인장, 치안이나 다름없잖아. 지우유가 몸을 씻거나 욕조에 들어가 있을 때도 차렷 자세로 우두커니 서 있다고 하니 기분이 나쁘다. 그건 그렇고 귀신을 곁에 두고 지후유는 어떻게 태연히 목욕을 하는 것일까? 시험 삼아서 샤워기로 물을 뿌려봤거든? 물을 뿌렸다고? 위험하게 왜 그랬어? 괜히 건드렸다가 덤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응, 근데 귀신에 물이 닿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말이야. 예를 들면 물이 옷에 스며드는지 아닌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은 귀신 몸을 통과해서 타일 벽에 떨어졌어. 그러고 보니까 손목시계 유리도 말짱하더라. 손목시계? 그 귀신 손목시계를 차고 있잖아. 사실 난 지금까지 그런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지후유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남자는 왼팔에
은색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데 욕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도 유리가 흐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욕실에 떠다니는 물 분자는 그 몸은 물론이고 착용한 장식품까지 통과하는 모양이야. 물리적으로 간섭하지 못하는 거지. 하지만 귀신은 우리를 만질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랬잖아. 죽은 주인공이 귀신이 되어서도 연인을 지켜본다는 내용의 영화다. 귀신은 물리적인 힘이 없어서 문도 열지 못하기 때문에 벽을 통과해서 이동해야 하지만 주인공은 맹훈련을 받은 끝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 집 귀신이 맹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던데 그럴 의사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알몸으로 눈앞을 가로질러도 표정이 맹한 게 꼭 식물 같아.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눈빛도 흐리멍덩하고 아무튼 현실의 물 분자가 몸을 통과한다면 구두는 왜 젖는 걸까? 지우유 말로는 귀신이 신은 구두에 젖은 자국이 있다고 한다. 심령현상이 내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인 공간을 침입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다. 바퀴벌레와 비슷하다. 언제 어디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 식욕이 없어지고 빈혈로 쓰러질 지경이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해서 몽롱한 상태로 출근해야 했다. 회사에서는 동료가 어깨만 두드려도 비명을 지르는 통에 기이하다는 시선이 날아들었다. 마침내 그는 회사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계단 층계참에 조용히 서 있는 그 남자를 목격했다. 쥐색 양복을 입은 낯익은 중년 남자. 사무실에도 나타났지만 동료들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나에게만 보이는 모양이었다. 그는 역 플랫폼에도 나타났고 오가는 사람들로 시야가 막힌 순간 사라졌다. 쉬려고 들른 카페에도 있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어스름한 실내에 무표정한 얼굴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피폐해졌다. 혼자 있을 때 뜬금없이 눈물을 쏟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결국 쓰러졌다. 몸이 무겁고 열도 났다. 시민성 발열일 것이다. 지우유가 간호하며 침대에 누운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역시 서늘해서 기분이 좋았다. 지후유의 내리뜬 눈에 긴 속눈썹 그림자가 드리웠다. 열에 들뜬 머리로 굿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영험한 사람이라면 신령님의 힘을 빌린 부적이나 술로 귀신을 떼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심령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 일단 그가 출연하는 패턴부터 분석해보자고. 지우유는 노트북의 엑셀 프로그램으로 귀신이 나타난 일시와 장소를 적은 목록을 만들었다. 목록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지후유의 목격 기록이고 하나는 나의 목격 기록이었다. 그는 지후유가 외출한 곳에도 나타난 모양이다. 지후유가 장을 보러 간 가게와 세탁소 주차장 등 그런 곳에도 출몰했다고 한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말 안 했어? 중요하다는 인식이 없었거든. 근데 그 귀신 우리 눈에만 보이는가 보더라고. 왜 우리한테만 보일까? 글쎄, 우리한테 쓰였기 때문이겠지? 쓰였다고? 귀신 쓰였다 이 말이야? 그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야? 어떤 이유로 나랑 당신한테 들러붙었다는 뜻이지. 그 귀신은 우리 부부에게 집착한다. 쓰였다는 건 그런 상태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이유다. 그가 왜 우리에게 집착하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지후유가 의자를 가지고 와서 침대에 누운 내 곁에 앉았다. 정리한 기록을 출력해서 둘이서 살펴보았다. 당신은 3월 20일 밤에 귀신을 처음 목격했네. 그쯤 될걸? 소파에서 책을 읽는데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어. 잘못 본 게 아니라면 그 남자가 맞겠지 뭐. 나는 3월 21일에 처음으로 보았어. 밤에 복도에 서 있더라고. 그날 이후 그는 이틀이나 사흘 간격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목격 횟수는 각자 비슷했다. 지후유가 다이어리를 확인했다. 우리 3월 19일에 외출했었어. 생각났다. 그날은 휴일이라서 전철을 타고 시내에 나가서 영화를 보았다.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레스토랑에서 저녁도 먹었다.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다고 기억한다. 그럼 그날 귀신에 쓰였는지도 모르겠네. 근데 다른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예전에 귀신에 쓰였지만 나랑 당신이 그동안 귀신이 나타난 걸 몰랐을 수도 있잖아. 그 전후로 우리가 함께 행동한 날은 3월 19일 뿐이야. 그러니까 지후유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귀신은 둘 중 한 명에게만 쓰인 것이 아니다. 우리 둘 앞에 동등하게 나타난다. 둘이 함께 행동했을 때 그가 들러붙을 만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주에 우리가 함께 외출한 날은 3월 19일 뿐이다. 우리 둘이 동시에 귀신에 쓰였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야. 어쩌면 다른 날에 한쪽이 먼저 쓰였을 수도 있지. 가령 내가 먼저 귀신에 쓰이고 집에서 당신한테 옮겼을지도 몰라. 감기 바이러스처럼 말이야? 근데 직장 동료들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공기로 감염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애당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대다.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처럼 생리학적인 방법으로 귀신에 쓰인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 내용을 다룬 위대한 호러 소설이 있었던 것도 같지만 이것은 별개다. 지우유는 바닥에 지도를 펼치고 3월 19일에 우리가 다닌 경로를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길고 검은 머리가 지도 위로 늘어졌다. 나는 두 목록을 비교했다. 나타난 시간은 안 겹친다.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서 목격한 시간에 당신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어. 그건 고마운 일이지. 양쪽에 동시에 나타났다면 두 명으로 증식한 거니까. 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하자고. 첫째, 3월 19일을 돌이켜보면서 귀신에 쓰인 계기를 찾는다. 둘째, 귀신이 누군지 조사한다. 귀신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는 이미 죽었다는 뜻이다. 그가 누구이고 생전에 어디에 살았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소설에서 수박 겉핥기로 얻은 지식이지만 이 세상에 미련이 남은 사람이 귀신으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가 품은 미련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걸 풀어주면 심령현상도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 부부는 이렇게 기대했다. 회사인은 당분간 쉬겠다고 연락했다. 뜻밖의 다정한 목소리로 푹 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근에 나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상사와 동료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혼자 침실에 남아서 3월 19일에 무엇을 했는지 노트북에 정리했다. 그날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한 것은 나다. 채비를 마치고 한낮에 출발했다. 내가 사는 맨션에서 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다. 출근할 때와 같은 길로 역까지 가서 전철을 타고 영화관이 있는 시내에서 오후 시간을 보냈다. 일단 영화표를 사서 좌석을 확보했고 영화를 본 다음
백화점에 들러서 지후유는 신발을, 나는 문구용품을 구입했다. 그리고 지후유가 선택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지후유는 저녁으로 먹은 흰살 생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다. 그날의 이동 경로를 다시 확인하면서 과거 거기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조사했다. 우리도 모르게 사건이나 사고 현장을 지나갔고 거기서 죽은 사람의 귀신을 데리고 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눈에 확 띌 만한 사건 사고는 찾지 못했다. 기사가 나지 않았을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발생했겠지만 사람이 죽을 만큼 심각한 것은 없었다. 사람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덧붙여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만 지나다녔다.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 중에서 나와 지우유를 콕 집어서 따라온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그나저나 귀신이 붙는 유형은 몇 가지나 될까? 문득 궁금해져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오컬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심령현상 체험기를 몇 개 읽었다. 창작물도 있었겠지만 귀신을 실제로 보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죄다 실화처럼 느껴졌다. 체험기를 하나 읽고 더 무서운 것을 찾아 읽다 보니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이미 읽은 이야기와 비슷하면 김이 박세했지만 그래도 무서운 이야기는 재미있다. 재미를 만끽한 다음 귀신이 붙는 대표적인 유형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무례한 짓을 해서 귀신이 화가 난 경우, 금기를 어겼거나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물건을 망가뜨렸거나 혹은 뭔가를 보았을 때 심령현상이 사람을 덮치는 모양이다. 두 번째, 영감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을 끌어들이는 경우, 귀신은 본질적으로 고독해서 남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영감이 있는 사람은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귀신이 잘 붙는 모양이다. 세 번째, 심령 스폿에 놀러 갔다가 귀신이 따라오는 경우다. 심령 스폿은 귀신이 잘 꼬이는 장소를 뜻한다. 그런 곳에 가면 귀신이 붙을 확률이 커질 것이다. 네 번째, 조상님이 원한을 사는 바람에 후손까지 원령에 쓰이는 경우. 다섯 번째, 이사한 집에 귀신이 있는 경우. 끝으로 여섯 번째, 귀신이 붙은 물건을 가져온 경우. 이외에 다른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걸 검토해 보자. 나와 지후유는 몇 번째에 해당할까? 3월 19일에 무슨 금기를 어겼나? 기억에는 없지만 무심코 뭔가 어겼을 수도 있다. 우리에게 영감이 있어서 귀신을 끌어들였다? 그럴 확률은 낮다. 지금까지 살면서 귀신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이다. 물론 별안간 영감이 개화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 다음, 심령 스폿에 갔다? 아니다. 우리는 평범한 곳밖에는 가지 않았다. 그럼 조상님과 관계가 있나? 아니다. 심령 현상은 우리 둘 다 겪었다. 둘 중 한 명의 조상님과 관계가 있다면 출현 빈도는 그쪽에 치우쳐야 마땅하다. 우리 집에 처음부터 귀신이 있었다? 그것도 아니다. 여기 산 지 3년이 지났지만 최근에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사한 당시에 이미 집에 귀신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럼 귀신이 붙은 물건을 가져왔다? 이건 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세상에는 홀령이 붙은 물건이 실제로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브루노 아마디오라는 화가가 그린 우는 소년의 초상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다는 죽음의 의자, 위스콘신주의 톨먼 부부가
중고 매장에서 구입한 2층 침대, 그리고 영화로도 제작된 인형 에나벨.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홀령이 붙은 물건을 집에 놓아두었을 수도 있다. 전술한 대로 3월 19일 우리는 외출해서 몇몇 물건을 구입했다. 지우유는 백화점에서 신발을 샀고 나는 문구용품을 샀다. 지우유가 산 신발은 어느 패션 브랜드의 검정 펌프스였다. 내가 산 문구용품은 만년필에 사용할 잉크 카트리지다. 둘 다 새 것이지만 귀신이 붙어있지 않다는 보장은 없다. 예를 들어 매장에 진열하기 전에 신발을 보관했던 창고가 심령 스팟이었을 수도 있다. 또는 잉크 카트리지를 만든 공장에서 참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작성한 귀신 감염 유형을 읽고 지우유가 말했다. 여보, 우리 실험해보자. 지우유는 펌프스와 잉크 카트리지를 종이 상자에 담아서 친정에 보냈다. 만약에 그 귀신이 신발이나 잉크 카트리지에 붙어 있다면 이제 우리 집에는 안 나타나겠지? 우리 집에는 안 나타나겠지만 대신에 처가로 귀신이 옮아갈 거 아니야. 미리 연락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네. 그럼 한마디 해둘까? 하지만 귀신은 옮아가지 않았다. 택배를 보낸 다음 날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있는데 지하 가장자리로 힘없이 충들어진 누군가의 팔이 보였다. 쥐색 양복 소매, 드러난 손목에는 시계를 찼다. 흑색 피부가 눈에 들어오자 장례식 때 보았던 친척의 시신이 딱 그런 색깔이었던 것이 생각났다. 3월 19일에 손에 넣은 물건이 또 없나? 수사가 벽에 부딪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유가 이런 소리를 했다. 그 귀신 말이야. 살해당했는지도 모르겠어. 왜 그 귀신은 우리를 골라서 따라왔을까? 또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어디에 쓰인 거야? 뇌? 근육? 아니면 뼈? 글쎄, 영혼 아닐까? 영혼. 영혼은 우리 몸 어디에 있는데? 영혼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귀신이 되면 보이는지도 모르지. 지후유가 육체와 영혼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그 문제와 맞닥뜨렸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이라고 불리는 문장이 있다. 일설에는 해밍웨이가 썼다고 하는데 그가 작가로 데뷔하기 전에 비슷한 문장이 이미 신문에 실렸으니까 작가는 다른 사람일 것이다. 고작 6단어로 이루어진 소설이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이렇게 6단어. 직역하면 팝니다. 아기 신발. 사용한 적 없음. 그런데 나와 지후유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났었다. 어느 날 지후유의 몸속에 생명이 싹 텄다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 영혼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지후유는 지금도 그걸 고민하고 있다. 영혼은 어디에 깃들까? 인간의 세포는 일정한 주기로 교체돼서 낡은 세포는 몸 밖으로 배출된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교체되는데 왜 영혼은 함께 배출되지 않을까? 지후유는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귀신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다. 심령사진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우리도 귀신을 촬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후유가 스마트폰으로 찍으려고 하자 그는 찍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세상에 놔두는 심령사진은 죄다 날조한 건가? 전부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 그 귀신이 찍히지 않는 유형일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 기종과 촬상 소자에 따라서 찍힐지도 몰라. 눈에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조화야. 또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데 우리한테만 보이는 것도 이상하고. 평소에는 암호화돼서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귀신이 허가한 상대에게만 암호가 풀려서 시각 정보가 인식되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지우유는 귀신이 나타나면 바로 스케치북에 초상화를 그렸다. 귀신은 몇 초 만에 사라지기도 했지만 10분 넘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리는 도중에 귀신이 사라질 듯 윤곽이 희미해지면 지우유는 잠깐만 가지마 하고 만류했다. 그 귀신 살해당했는지도 모르겠어. 살해당했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귀신의 뒤통수가 이상하게 생긴 거 알고 있지? 무서워서 자세히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그의 뒤통수는 찌그러졌다. 하지만 흐리터분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의 일부가 찌그러져 보이는 것 정도는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었다. 초상화를 그리려고 관찰해 봤는데 뒤통수가 두 군데 함몰됐더라고. 그게 사인이 아닐까 싶어서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살해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 교통사고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후유는 고개를 저었다. 머리가 함몰됐다는 건 생전에 입은 상처가 죽은 뒤에 귀신의 모습에 반영됐다는 뜻이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 생전에 입은 상처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의 머리는 멀쩡해야 되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뭘 뜻하는데? 우리가 보는 건 저 사람이 죽은 당시의 모습이야. 양복, 가죽 구두, 손목시계도 목숨을 잃은 바로 그 순간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 만약에 그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차에 치인 흔적이 옷에 남아있을걸? 하지만 옷은 깨끗하고 머리 말고는 다친 데도 없어. 그렇다고 살인사건이라고 단정하다니. 그게 죽은 순간의 옷차림이 맞다면 병원 침대에서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살해당한 사람이 억울한 나머지 귀신으로 나타났다는 견해를 심정적으로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하지만 살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뒤숭숭하다. 아, 알겠다. 머리로 뭔가가 떨어진 거 아닐까?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묵직한 물건이 운 나쁘게도 머리에 명중한 거 아니겠어? 뭐 예를 들면 건물 옥상에서 내던진 빈병 같은 거 말이야. 그는 뒤통수를 다쳤잖아. 위에서 떨어졌다면 정수리가 함몰됐겠지. 그리고 그는 죽을 때 실내에 있었을 확률이 아주 커. 실내에서 죽었다고? 그걸 어떻게 아는데? 지후유는 지금까지 그린 그림을 꺼내서 내 앞에 늘어놓았다. 앞과 옆에서 귀신의 얼굴을 그린 그림과 손상된 뒤통수를 확대해서 그린 그림, 몸 전체를 그린 것도 있고 넥타이 무늬, 손목시계, 구두 등 각 부분을 자세하게 그린 그림도 있다. 지후유의 그림은 섬세하고 정밀했다. 이걸 좀 봐. 지후유가 구두 그림을 가리켰다. 업무용 갈색 구두다. 오래 신어서 길이 잘 든 느낌이다. 이 구두 좀 젖었다고 했잖아. 빗속을 걸었을 때처럼 말이야. 그래서 바지자락을 유심히 보았더니 물방울이 튀어서 얼룩진 곳이 있더라고. 죽은 날 비가 왔는지도 몰라. 하지만 양복 상의는 안 젖었잖아. 비가 오면 보통은 우산을 쓰니까. 우산? 그래. 우산을 쓰니까 상의는 안 젖었지. 그리고 실내에 있었다는 것까지 유추가 되지. 우산을 쓴 상태로 뒤통수가 손상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았지만
잘 그려지지 않았다. 무슨 물체가 빠르게 머리로 날아들어도 우산이 보호해 줄 것 같다. 물론 총알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실내로 들어가서 우산을 접은 후에 죽었다. 이런 말인가? 아, 알았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거야. 빗물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을 수도 있잖아. 벌렁 자빠지는 바람에 뒤통수를 바닥에 찧어서 죽은 거지. 하지만 지후유는 내 말에 수긍하지 않았다. 함몰된 곳은 두 군데야.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에 또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찧었다 이 말이야? 나는 사고사로 매듭 짓고 싶었지만 지후유는 그렇게 놓아둘 마음이 없는 모양이다. 난 누군가가 운동 에너지로 머리에 손상을 입혔다고 봐. 함몰된 곳은 두 군데고 각각 위치도 달라. 거기서 사고가 아닌 인간의 의도가 느껴진다고. 첫 번째 충격을 받은 순간 그의 몸은 많이 움직였을 거야. 보통은 앞쪽으로 몸을 기울여 주저앉든지 푹 고꾸라지겠지. 그리고 한 방 더. 상대의 움직임을 따라서 목표를 조준하지 않고서야 저렇게 함몰 위치가 가까울 수는 없어.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살해당한 것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쓰인 걸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후유는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에 미련 때문에 귀신이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는 거라면 죽음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그를 보내줄 수 있을지도 몰라.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야. 귀신은 여전히 예고 없이 출현했다. 방구석에서 또는 우리 뒤에서 발소리 한 번 없이 나타났다. 나도 용기를 내서 귀신을 관찰했다. 역시 두개골이 함몰된 탓에 뒤통수가 찌그러진 것처럼 보인다. 나와 지후유는 그를 만난 적이 없다. 아니면 우리가 잊어버린 걸까? 혹시나 싶어서 지후유가 그린 그림을 친척과 친구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라는 문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래서 지후유는 자기 블로그에 초상화를 넣고 심령현상 체험기를 올렸다. 제목은 귀신의 정체를 찾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유력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 이것 좀 볼래? 지후유가 노트북을 들고 내가 쉬는 침실로 들어왔다. 화면을 보니까 손목시계 브랜드의 홈페이지였다. 상품 일람에 낯익은 아날로그 손목시계 사진이 있었다. 문자반 색깔, 숫자의 모양과 배치가 귀신이 차고 있는 시계와 완전히 동일했다. 그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를 찾아봤거든. 문자반에 제조사 로고가 없었다면 찾지 못했을 거야. 상품 안내문을 읽어보니까 반년 전부터 판매를 시작했대. 반년, 그러니까 6개월 전이라. 제법 최근이다. 즉, 그는 6개월 이내에 살해를 당한 셈이다. 그가 이 손목시계 개발자라서 판매 전 상품을 생전에 차고 다녔을 수도 있지만, 참고로 가격은 15,000엔 정도야. 고급 시계는 아니니까 생전의 생활 수준은 보통쯤이었을 거야. 덧붙여 귀신의 손목시계는 늘 3시 25분을 가리키고 있다. 낮인지 밤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죽은 순간에 정지했을 확률이 크다. 지후유는 이어서 넥타이 무늬를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차분한 전통 모양이다. 검정 바탕에 금실로 세심하게 술을 놓았다. 지후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토의 금난 포목상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한다. 금난이란 바탕천에다가 금실이나 얇게 자른 금박으로 술을 놓은 직물을 말한다.
와, 용케 알아냈네. 응, 넥타이 수집가한테 문의했어. 바로 가게에다가 초상화를 보냈는데 집히는 구석은 없나 봐. 그가 생전에 가게를 방문해서 종업원이 얼굴을 기억하고 있기를 바랐었다. 이 상품은 몇 년 전부터 판매 중이라서 그가 사망한 시기를 추정하려면 손목시계 판매 기간을 참고하는 편이 더 나을 듯했다. 어느덧 4월도 거의 지나갔다. 세상은 온통 황금 연휴 이야기뿐이다. 귀신이 우리 앞에 나타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영 익숙해지지 않는다. 늦은 밤 그를 침대 옆에 두고 마음 편히 잠을 청하기는 불가능하다. 물론 지후유는 아무렇지 않게 쌕쌕 잠들었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잘 자?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없는 셈 치면 되잖아. 속 편한 소리다. 평생 이러면 나는 어쩌지? 여행에도 친구 결혼식에도 그가 따라온다면 말이다. 그런 걱정을 하던 어느 날이었다. 나와 지후유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가 눈앞에 나타났다.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흐리멍덩한 눈으로 우두커니 서 있자 주변이 약간 침침해졌다. 나는 겁에 질려서 쿠션을 끌어안았지만 지후유는 말없이 그가 선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여 텔레비전을 보았다. 나는 쿠션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를 힐끔거리면서 빨리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배를 통해서 TV 화면이 보였던 것이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반투명해졌다. 지금까지는 뒤에 있는 것이 비쳐 보이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지적하자 지후유는 생각에 잠겼다. 정말이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까? 그게 무슨 소리야? 지후유는 소파에서 일어나 귀신의 앞뒤를 오가며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했다. 반투명해졌지만 체내 기관, 그러니까 내장과 골격은 보이지 않잖아. 체 표면만 반투명한 상태로 보여. 어쩌면 그는 씬 사람의 마음속 스크린에 투영되는 건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투명해진 건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고 며칠이 지나자 그는 더 투명해졌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분이 좋아졌다. 흥미롭게도 나와 지후유의 견해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가 좀 더 투명해졌다고 내가 느낀 날, 지후유는 전날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했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날도 있었다. 그는 마치 밝은 방에 영사한 영화 같았다. 투명도가 높아지자 뒤쪽 풍경과 헷갈려서 나타난 줄 모른 적도 있었다. 아무래도 심령 현상은 시간이 해결해 줄 모양이었다. 그는 나와 지후유에게 멋대로 씌었다가 멋대로 사라지려고 했다. 그리고 결국 시선을 집중해야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투명해지더니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귀신이 사라진 것이다. 나는 와인으로 축배를 들었지만 지후유는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이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었던 것이다. 황금 연휴가 끝나면 나 직장에 복귀해야 되겠어. 그리고 당신 그 블로그에 올려둔 글 있잖아. 그것도 지우는 게 어때? 그걸 보면 귀신이 또 생각나서 손이 벌벌 떨릴 것 같아. 블로그에 올린 글을 지우려고 지후유가 노트북으로 향했다. 어머! 놀란 듯한 지후유의 목소리에
나는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블로그에 댓글이 달려 있었다. 게시글을 본 사람은 집히는 구석이 있었던 듯이 자기 이메일 주소를 남겼다.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초상화를 보니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연락 주세요. 황금 연휴에 오랜만에 외출했다. 하늘은 파랗고 날씨도 따뜻했다. 집 근처 역에서 전철을 타고 시내로 나갔다. 3월 19일에 다녔던 곳을 지후유와 함께 다시 둘러보았다. 영화관의 포스터는 전부 바뀌었다. 그날 상영했던 작품은 모두 내려가고 다른 작품을 개봉했다. 다시 확인해도 우리는 평범한 골목밖에는 지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귀신이 붙은 것은 그저 운이 나빴기 때문일까? 그는 어디서 무슨 이유로 우리한테 붙은 것일까? 이동하면서 물어보았다. 물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실은 가설이 하나 있어. 가설? 어떤 거? 아직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야. 저 힌트라도 주면 안 될까? 그는 역시 당신 말처럼 물건에 붙었는지도 모르겠어. 그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물건에. 지후유는 여기까지만 말하고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아마노 게니치. 그것이 귀신의 정체다. 이름이 판명된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가 출연을 멈춘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지후유의 블로그에다가 댓글을 남긴 인물은 교토에 사는 남자 회사원이었다. 동료가 3월 중순부터 행방이 묘연하다고 했다. 집에도 안 들어오고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인지 아니면 단순 가출인지도 불명확하다. 걱정이 돼서 SNS로 정보를 모으던 중에 아는 사람이 지후유의 블로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그는 초상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행방불명된 동료 아마노 게니치와 판박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 덕분에 아마노 게니치의 부인과도 연락이 닿았다. 아마노 게니치는 교토 사람이었다. 넥타이는 부인이 생일에 준 선물이라고 한다. 그는 3월 중순 전국에 비가 내리던 날 사라졌다. 출장을 간다면서 집을 나선 뒤로 연락이 끊긴 모양이다. 길 모퉁이에 자리한 빌딩 1층에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다. 출입구 양옆을 화분으로 장식했고 작은 칠판에 오늘의 메뉴를 써놓았다. 아마노 게니치의 부인은 아직 오지 않은 듯했다. 우리는 예약한 자리에 앉아서 그녀를 기다렸다. 전화 통화를 할 때 부인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부인은 나와 지후유의 이야기를 의심했던 것이다. 그럴만도 하다. 행방을 감춘 남편이 귀신이 돼서 생면부지의 부부에게 붙었다니 몹쓸 농담으로 들릴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를 사기꾼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하는 내 옆에서 지후유는 자료를 정리했다. 오늘의 만남을 대비해서 미리 작성해둔 PT 자료를 출력해서 가지고 왔다. 우리가 앉아있자니 여종업원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 가게에는 테이블이 5개. 아담하니 분위기가 있다. 주방에는 남자 셰프가 있다. 혹시 부부가 운영하는 것일까 상상했다. 3월 19일에 우리는 여기서 식사했다. 이동 경로 확인도 겸해서 지후유가 이 가게에 예약을 했던 것이다. 출입문이 여닫히고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얼굴이 동그라니 통통하다. 불안한 듯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나와 지후유가 앉은 테이블에 시선을 고정했다. 우리는 일어서서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마노라고 합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부인은 늦어서 미안해했다. 음료와 전체 요리가 나왔다. 런치 코스는 정해져 있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지후유가 만든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가 살해당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은 쓰지 않았다. 살인이라는 말은 어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귀신이라니. 부인이 곤혹스러운 투로 중얼거렸다. 예상한 반응이다. 버럭 화를 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맙다. 지후유는 담담하게 정보를 제시했다. 부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따금 끼어들어 설명을 추가했다. 여러분이 본 게 정말 귀신이라면 제 남편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인가요? 부인은 스케치북에 그린 초상화를 보고 말했다. 남편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지금도 믿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모르겠네요 라고 답했고 지후유는 그럴 확률이 커요 라고 말했다. 한바탕 설명을 끝낸 다음 이번에는 우리가 아마노 게니치의 이야기를 들었다. 수수께끼 같던 귀신이 누구인지 드디어 판명되어 속이 후련했다. 아마노 게니치는 교토의 한 상사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다. 취미는 낚시였고 삼형제 중 막내, 그리고 자녀는 없다. 행방불명된 날 출장을 간다면서 집을 나섰다. 하지만 부인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출장 예정은 없었고 집안 사정으로 휴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부인과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일을 쉰 것이다. 무슨 문제에 휘말린 낌새는 없었습니까? 네. 옛날에 사건에 휘말린 적은요? 예전에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상담하러 간 적이 있기는 합니다. 사기라고요? 미인계를 이용한 강매 사기였던 모양이다. 십수십만 엔의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주요리가 나왔다. 레드와인 소스로 부드럽게 찐 새끼 양고기다.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요리를 마음껏 즐겼다. 부인은 반쯤 남겼다. 그이가 왜 도쿄에서 이렇게... 남편분은 이쪽에 자주 오셨습니까? 1년에 한 번쯤 회사 출장으로요. 교토에서 사망한 뒤 영혼만 바람에 날려왔다고는 볼 수 없을까? 그건 아닐까? 귀신은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이다. 남편분은 도쿄에서 살해당했을 거예요. 지후유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꺼냈다. 그러자 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지후유를 보았다.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남편분은 출장으로 위장해서 도쿄에 왔다가 이 동네에서 살해당한 거라고요. 부인이 물잔을 넘어뜨렸다. 테이블보에 얼룩이 번졌다. 나는 지후유를 나무라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는 신중하게 꺼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보를 제시할 타이밍을 사전에 상의해 둘 걸 그랬다. 하지만 어째서 우리 남편이... 부인은 지후유의 이야기를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눈썹을 살짝 치켜세웠다. 증거는 있나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을 뿐인데 물리적인 장벽이 생긴 느낌이었다. 의심이 가득한 눈, 속지 않겠다고 경계하는 것이다. 저 진정하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나는 의자에서 엉거주춤 일어나
그녀를 달래려고 했다. 지후유는 어경없는 목소리로 사무적으로 말했다. 현재로서는 증거 없어요. 귀신도 사라져버렸고요. 부인이 가방을 잡았다. 자리를 박차고 돌아갈지 말지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여종업원이 행주를 들고 왔다. 쏟아진 물을 닦고 물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말한 순간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왜 그러나 하고 의아했다. 종업원은 경직된 듯이 미동도 없이 한 곳을 응시했다. 테이블에 놓아둔 아마노 게니치의 초상화다. 종업원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벌벌 떨었다. 당신이었군요. 지후유가 종업원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시큰둥한 시선을 주방으로 향했다. 아니면 둘이서? 지후유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때 꽝 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어느새 종업원이 사라졌다. 가게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너무 어리둥절해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쫓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요란한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셰프가 나왔다. 무슨 일이냐고 묻듯이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사정을 모르는 건 이쪽도 마찬가지다. 아마노 게니치의 부인도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서 난감한 기색이었다. 턴오버. 지후유가 조용하게 말했다. 지후유는 침착했다. 혹시 종업원이 밖으로 뛰쳐나간 이유도 아는 걸까? 나는 지후유의 말을 되뇌었다. 턴오버? 턴오버가 뭐야? 응, 저 사람이 죽인 거야. 턴오버가 아닐까 가설을 세워봤더니 이 가게에 다다랐어. 턴오버는 대사회전을 일컫는 생물학 용어다. 우리 인간, 더 나아가 대부분의 생물은 식사로 섭취한 단백질 등을 분해해서 새로운 세포를 합성하고 오래된 세포를 분해해서 체외로 배출한다. 새 분자와 헌 분자가 교체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동적 평형 상태를 가리켜 턴오버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귀신에 신 게 아니야. 지후유가 말했다. 아마노 게니치 씨는 아마도 자신을 살해한 흉기, 뒤통수를 내리친 흉기에 붙었을 거야. 저주받은 인형이나 그림과 마찬가지로 그는 사후에 자신과 연관이 깊은 물건에 붙었어. 우리는 그저 그걸 먹었을 뿐이고. 먹었다고? 흉기를 먹었단 말이야? 그 흉기는 우리 체내에서 분해돼서 일시적으로 우리 육체와 동화되었어. 그러다가 흉기가 점차 배출돼서 체내의 농도가 낮아지자 아마노 게니치 씨가 투명해지고 결국은 보이지 않게 된 거지. 방금 먹은 전체 요리와 양고기가 위액과 함께 올라왔다. 아마노 게니치의 부인은 지후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이 미심쩍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지후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똑똑히 이해했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웅크려서 먹은 것을 발치에 토했다. 도네가와 게이코, 29살. 그녀는 재작년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을 개업했다. 금실이 좋아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을 것이라 추정된다. 하지만 도네가와 게이코는 결혼 전에 한 사기 사건에 참여했다. 그 사기 사건의 수많은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마노 게니치였다. 아마노 게니치는 행방불명되기 반년 전에 볼 일이 있어서 도쿄에 왔었다. 그때 도네가와 게이코를 우연히 본 모양이다. 그녀의 뒤를 밟아서 이 프렌치 레스토랑에 다다랐다. 바로 경찰서에 갔다면 이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그는 도네가와 게이코에게 과거의 죄를 추궁했다고 한다. 도네가와 게이코는
어쩔 줄을 몰랐다.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 밝혀지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을까 겁이 났다. 그녀는 결국 아마노 게니치를 죽이기로 했다. 가게 정기 휴일에 불러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척하다가 빈틈을 노려 흉기로 때려 죽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날 남편은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느라고 밤까지 집을 비울 예정이었다. 덧붙여 아마노 게니치는 과거의 죄를 덮어주는 대신에 육체 관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흉기는 얼린 대구였다. 얼어붙어서 딱딱해진 3kg의 대구로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체를 우산과 함께 교외 덤불 속에 버렸다. 냉동 대구를 버리지 않은 것은 생선인 탓에 꼬리를 잡히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가게에서 매입한 생선 숫자가 달라지는 것도 불안 요소였다. 생선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요리에 사용하면 증거를 확실히 인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도네가와 게이코는 흉기를 냉동고에 도로 넣었다. 흉기는 나중에 해동돼서 흰살 생선 푸알레가 되었다. 3월 19일에 우리가 먹은 바로 그 요리다. 내가 토한 날, 도네가와 게이코는 자신이 죽인 남자의 초상화를 보고 동요에서 달아난 것이다. 그녀는 다음 날 발견되었고 경찰에 모조리 자백했다고 한다. 게니치의 시체도 찾았다. 나와 지후유도 조사를 받았지만 심령현상 이야기를 믿어줄 리가 없다. 아마노 게니치의 부인도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느라고 애먹었다. 결국 아마노 게니치와 생전에 알던 사이였고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것으로 마무리되자 지후유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전이 아니라 사후의 지인이지만요. 이상이 우리가 겪은 일의 전말이다. 사건 보도가 일단락되었을 무렵 아마노 게니치의 부인이 편지를 보냈다. 의례적인 문장에서 서먹서먹함이 전해졌다. 나는 회사에 복귀해서 전철로 통근한다. 일상이 돌아왔다. 이제는 귀신을 보지 않는다. 그런 일은 2번 다시 없을 것이다. 글쎄, 과연 그럴까? 어느 아침에 지후유가 말했다. 아침을 먹고 접시를 개수대로 옮기는 중이었다. 얼린 대구가 흉기였잖아? 그걸로 섭취한 아미노산과 그 밖의 성분이 완전히 배출되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 몸속에 아직 얼마쯤 남아있을 거라고. 지후유 말에 따르면 세포가 교체되는 주기는 조직마다 다르다고 한다. 근육과 간장은 60일, 피부 세포는 연령별로 달라서 20대는 약 28일, 30대는 약 40일 주기로 교체된다. 적혈구 세포의 수명은 대략 120일이기 때문에 만약 아마노 게니치가 붙어있던 대구의 아미노산이 적혈구가 되었다면 아직 우리 몸속을 돌고 있는 셈이다. 어느 순간 불현듯 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여보, 출근 전에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넥타이를 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는데 지후유가 뒤에 섰다. 평소처럼 시큰둥하게 눈을 내리떴지만 인매가 누그러져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응. 육체가 사라져도 영혼의 편린이 남는다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거든. 그거 알아? 우리 몸에는 턴오버 하지 않는 세포도 있다는 거. 뇌세포 같은 거? 맞아. 신경 섬유망을 구성하는 세포와 눈의 일부 등 대사가 진행되지 않는 세포도 존재한다고 한다. 그게 뭐 어쨌는데?
그러자 지후유가 자기 배에 손바닥을 댔다. 교체되지 않는 세포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이 기뻐. 혹시 우리 아이에게 영혼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영혼이 체외로 배출되기 전에 어딘가에 붙었다면 아직 내 몸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잖아.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 그 문장이 심금을 울리는 것은 짧은 내용과 짧은 인생이 일치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태어나지 못한 우리 아이에게도 영혼은 있었을까? 아니면 영혼은 인생의 길이에 비례해서 형태를 이루는 것이라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그럴듯한 영혼이 없었을까?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후유는 늘 우리 아이를 생각한다. 귀신 소동으로 내 마음에는 트라우마가 남았지만 지후유의 마음이 치유되었다면 그걸로 된 것이다. 출근하려고 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비쳐들어서 지후유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